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장 사이코 드라마의 5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에서는 일단은 사이코 드라마가 이제 번안을 하면 심리극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코 드라마에는 5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공, 그 다음에 디렉터라고 해서 뭐 연출자, 뭐 감독, 그렇지만 이제 디렉터라는 용어를 그대로 많이 써요. 그리고 보조자, 관객, 무대 공간. 그래서 5가지 요소를 살펴보고요. 2교시에는 이런 심리극을 했던 다중 매체 영상을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서는 이제 심리극을 하게 되면 나의 그런 마음을 많이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 세계에 있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로 사이코 드라마의 5대 구성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인공이에요. 자, 심리극이 재현되려고 하면 누군가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이라고 하고 선택자, 연기자 등으로 불리며 사이코 드라마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은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자발적으로 선택되며 자신의 진실을 집단 앞에 제시하게 되는 거죠. 나의 그동안 숨겨진 어떤 진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이런 심리극은 제가 30대 시절서부터 가족 상담사 자격 과정을 운영했어요. 그러면서 가족 상담사 자격 과정이 3급, 2급, 1급이 있어서 그 가족 상담사 과정에 항상 이 심리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가족 상담사를 공부하신 분 중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모 대학의 교수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봐도 너무나 그 고운 그 전이나처럼 아주 왜 단아하고 목이 길고 굉장히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아름다운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저랑 같은 그 가족 상담 전문가 일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송정희 교수님이 디렉터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자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외였어요. 의외였는데 이제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제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본인하고 이 교수님하고 남동생 남매였대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이 퇴근하기 전에 남동생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숨바꼭질 놀이를. 근데 숨바꼭질 놀이를 했는데 동생을 못 찾았대요. 아무리 찾아도 남동생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남동생은 유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퇴근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경찰까지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에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락방에 남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거예요. 질식을.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혼내줄 줄 알았대요. 뭐 무섭게 혼내줄 줄 알았는데 어떤 누구도 이 교수님 혼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조용히 그 동네를 떠나서 다른 마을에서 살면서 그냥 외동딸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님 사랑 받으면서 이제 유학을 다녀오고 이제 모 대학의 교수님을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죄책감, 내가 조금만 잘했다면 남동생이 살았을 텐데 라는 그 죄책감이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 있어서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남편도 좋은 남편이고 아이들도 다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울했다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어둠이 자신을 지배를 해서 늘 이렇게 슬픈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분이 주인공으로 딱 자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송정희 교수님이 디렉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왜 남동생 역할을 그래서 남동생은 빨강색 보자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누워있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몇 명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그런 역할을 이제 그 구성원 중에서 그걸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수님이 남동생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동생은 누워 있어요. 빨간 보자기를 또 이렇게 하고요. 엉엉 운 거죠. 미안하다, 미안하다, 철수야. 누나가 너무 미안하다. 누나가 조금만 잘 찾았으면 너가 그 다락방에서 숨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펑펑 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이 메어요. 눈물을 펑펑 울면서 아이를 안고 막 엉엉 운 거예요. 그리고 정적이 흘렀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것을 심리극을 하다가 또 잠깐 이제 디렉터의 이제 어떤 그 연출에 의해서 이제는 남동생이 누나에게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역할을 직접 주인공이 하기에는 이 강도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동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나 이제 괜찮아. 누나가 나를 놓아주지 못하면 나는 하늘나라 천국으로 갈 수도 없어. 누나가 이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나는 누나가 슬퍼하니까 누나 주변에 계속 맴돌게 되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다시 태어나서 누나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누나 나를 놓아주세요. 누나 괜찮아. 누나가 행복하게 나를 잊고 살아야지만 나도 안심을 하고 현생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누나 이제 괜찮으니까. 충분히 누나가 아파하고 슬퍼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누나 알았죠? 저는 누나만 믿고 갈게요. 누나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누나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누나 행복하게 살라고,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동생이 손을 흔들어주고 동생이 홀홀 날아서 이렇게 가는 장면. 이런 것들을 심리극으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 교수님이 눈물 펑펑 흘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이걸로 끝나게 되면 그 슬픔이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어떤 걸 경험한 경우에는 애도 작업을 해야 돼.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가족 상담 1급 과정에서 했었거든요. 내가 동생을 보내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몇 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너무너무 편안해지신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시고요.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바로 이게 심리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분도 이 부분은 어려웠잖아요. 나의 진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하는 건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용기 있게 마주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문제를 용기 있게 마주해서 그 문제를 극복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에서는 흔히 주인공을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인간의 경제, 신하고 인간의 어떤 경제,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이코 드라마의 창시자 모레노 있잖아요. 모레노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뭔가요? 부모님들이 다 나가고 그 지하방이 있었는데 그 지하방이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모레노가 우리 놀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놀자 이렇게. 그럼 뭐하고 놀지? 그랬더니 하나님하고 천사 놀이하자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누가 하나님하고 누가 천사를 하지? 내가 하나님 할게, 너가 천사를 해.
너희들이 천사를 해. 그리고 나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하나님하고 천사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코 드라마라는 어원 자체가 신하고 인간의 경쟁의 그 어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공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자기 삶의 상황을 진실한 태도로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진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개방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오픈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오픈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때 미투 운동이 엄청나게 붕을 일었잖아요. 그러나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정서 자체가 달라요. 미국에서는 오프라 윈프리가 막 그 성폭행 당한 거 막 이런 거 오픈하면서 엄청난 붕을 이루면서 그게 아동법에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런 집단 상담의 효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뽑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미투 운동에 의해서 한 여성이 결혼을 해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런데 미투 운동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자신이 성폭행 당한 일을 다 오픈한 거예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것도 텔레비전에서. 그러면 자, 엄마가 성폭행 당했다라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오픈하게 되면 엄마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해도 그 아들은, 그리고 그 남편은 어떨까요?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거는 너무나 섣부른 오픈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나의 어떤 그 카르마 아니면 나의 상처들을요 너무 많이 오픈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이게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엄청나게 전국을 들썩들썩 하면서 했던 이렇게 성교육의 어떤 대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용해진 이유가 너무 많이 오픈하신 거예요, 이분이. 막 그분의 뭐 아우성이 난리가 났었어요. 그분의 어떤 성교육은요. 막 솔직하고 막 진솔하고 막 그래서 진짜 그분 한번 섭외하려고 했는데 저도 센터에 있을 때 섭외하려고 했는데 사실 섭외하는데 엄청나게 비용도 비싸고 그다음에 그 스케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100에서 300 이렇게 그 특강료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섭외가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인기 있는 분이어서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오픈하니까 이게 다시 이렇게 착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방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자발성, 창조성, 자아 강도가 뛰어난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정해요. 아무나 주인공을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나의 자아 강도가 뛰어난 사람. 왜냐하면 자아 강도가 약한 사람은 오픈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오픈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게 수습이 안 되니까 사라지죠. 그런데 자아 강도가 뛰어난 사람은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딱 내가 오픈할 수 있는 것까지만 오픈을 해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의 형식을 잘 이해하여 현실과 연기를 분별할 수 있고 적응적으로 퇴행했다가 현실로 회귀할 수 있으며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여기 보면 주인공의 자기 개방을 볼게요. 어디까지 개방해야 되는가?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막 시험 문제에다가 자기 성경험을 막 이렇게 오픈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오픈하는 건 자유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 선생님하고 상담하자 그랬어요. 나의 성 경험을
지면에 남기고 어떤 증거로 남기지 말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실제 나의 어떠한 그 밝히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밝혀지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평생 묻고 가는 게 그냥. 내가 그냥 종교생활 하면서 평생 묻고 가는 게 낫고요. 내가 이것을 평생 묻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나의 어떠한 직업하고 관련 없는 진짜 정말로 훌륭하고 정말 신뢰로운 그분한테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자유로워지면 돼요. 그래서 자기 개방이라는 것이 내 무의식, 내 이 모든 것들을 개방한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방을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또 내가 이 부분을 오픈을 했을 때 내 주변의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픈했는데 오픈함으로써 나의 가족이 다친다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슴을 묵고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인공의 역할을 볼게요. 주인공은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일단 계약, 그리고 연기, 잉여 현실에서의 주인공, 또 맥락에서의 주인공, 또 다섯 번째는 쉐어링 장면에서의 주인공.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게요. 자, 계약은 주인공은 현실과 한상, 과거, 현재, 미래 등 모든 상황들을 지금 여기의 상황으로 실현하는 거예요. Here and now. 내가 미래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간절히 원하는 뭐 2년 뒤에 3년 뒤에 간절히 원하는 나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생생하게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럼요. 신기하게도요. 그러한 미래를 살아요. 그게 뭐냐면 상담할 때 강력한 미래 만들기. 강력한 미래 만들기. 제가 청소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시험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럴 때, 자, 너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 너가 2년 뒤에 너가 간절히 원한 모든 굴레나 방해 이런 거를 무시하고, 너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걸 일단 선생님한테 얘기해 보려.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얘기해요. 선생님, 저는 2년 뒤에 이하여대 캠퍼스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교수님한테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너가 드디어 장학금을 받았단다.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유학을 가게 된단다. 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아이가 직접적으로 재현을 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상황을 재현해요. 그러면 저는 심상기법을 활용해서 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 있게끔 우수성의 원에 딱 들어갈게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렴 이렇게 하고. 자, 너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이하여대 캠퍼스에 앉아 있어요. 너가 그 원에 들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아우라가 황금빛 아우라가 너를 에워싸고 있단다. 너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새소리도 들리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저 앞에 교수님도 계시네요. 그러면서 아이를 계속해서 트랜스 상태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빵빠레 소리가 들린다고 그 소리를 더 키웁니다. 막 이러면서 아이가 거기 푹 빠지면서 자신감이 딱 업되면서 아이가 강력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요. 갑자기 교수님, 선생님 저 공부할래요. 선생님 저 성적 올라서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제대로 대학에 진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심리극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주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역할 전환을 통해 자신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도 가능한 거예요. 나의 역할도 하지만 엄마 역할도 해보고 아빠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역할도 가능합니다.
자, 주인공하고 이제 계약하는 게 있어요. 자, 디렉터가 우리가 감독이라고 했죠. 감독, 연기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디렉터가 드라마를 어떻게 시작하고 싶은가요? 주인공, 배에 통증이 있어요.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동료가 한 일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배와 역할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 역할에서 느끼는 것을 표현해도 좋아요. 아니면 어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 감정적으로 끌리나요? 어제 있었던 일이 계속 마음속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럼 어제 회사에서 일어난 일부터 시작해 보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인공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이제 심리극으로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디렉터하고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잉여 현실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은 과거, 현재에 실제로 발생했거나 그죠?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 있잖아요. 현재 아니면 실제로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을 연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다면 미래에 일어난다면 나는 다르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만일 제가 2년 전에 서로에게 아픔을 주면서 분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가를 했지만 만일 지금은 제가 매일매일 수행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년 전보다는 훨씬 더 제가 건강하거든요. 마음의 근육도 생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는 다르게 대처했을 거예요. 다르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날 있었던 일이 만약 똑같이 상황이 된다면 전화가 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아들 손잡고 짐을 싸서 야밤에 아들하고 나왔거든요. 분가하기 2년 전에. 분가하기 2년 그 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1년, 2년의 고통 속에서 이제 분가로 이어진 거죠. 분가하기 전에 그렇게 그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어도 제가 짐을 싸고 아들하고 손을 잡고 지방으로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건강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를 심리극으로 재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발생할 수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장면을 연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인공의 선정이에요. 자, 주인공은 디렉터에 의한 선정. 그러니까 그 디렉터가 그냥 선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약간 집단 구성원이 약간 좀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 그러지? 협력, 화합 뭐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라포 뭐 이런 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연출자가 디렉터가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집단원에 의해서 선정될 수도 있죠. 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손을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디렉터를 살펴볼게요. 디렉터는 감독, 연출자, 치료자, 분석가의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디렉터는 감독 아니면 연출자예요. 우리 뭐 영화 감독, 뭐 감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디렉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영화 감독보다는 또 다른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디렉터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능은 연출하는 기능도 하고요. 치료자 역할도 하고 분석가의 역할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 감독은 연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이코 드라마에서의 디렉터는 이런 연출뿐만 아니라 치료자의 역할도 하고 분석가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코 드라마에서의 디렉터는 상담사거든요. 그리고 사이코 드라마의 기법을 적용하여 주인공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를 무대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전개하도록 조성해 주면서 사이코 드라마 전체를 지휘하고 진행하는 사람을 디렉터라고 합니다. 자, 디렉터의 역할을 볼게요. 자, 디렉터는 사이코 드라마의 중심에 서서 사이코 드라마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디렉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공이 무대에서 행동으로 표출하는 문제들을 이제 행동으로 뭔가 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집단의 에너지를 유지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리극이 잘 이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디렉터의 기능은 그래서 연출자, 치료자, 그리고 분석가의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조자가 있어요. 보조자. 자, 주인공이 모든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보조자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2교시 때 불신의 늪에 빠진 부부를 제가 분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내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초등 시절에 엄마가 할머니 집에 맡기고 방학 때만 잠깐 보러 왔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너무나 무서우니까 엄마가 할머니 집에 와서 잠깐 보고 엄마가 또 이렇게 짐을 들고 갈 때 엄마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자가 얘기를 해요. 얘기해봐. 너의 마음을 얘기해봐. 엄마 가지 마세요. 엄마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엄마 조금만 더 제 옆에 있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라고 하면서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말을 해봐. 엄마는 못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야 돼. 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를 해야 돼. 엄마, 나 떨어지기 싫어. 엄마, 하루만 더 제 옆에 있어줘요. 이런 식으로, 자, 보조자는 주인공의 마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자가 말하는 것은 엄마한테 안 들리잖아요. 왜냐하면 이 옆에는 엄마 역할을 하는 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엄마 가지 마세요. 나 떨어지기 싫어요. 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보조자 마음이 아니라 주인공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주인공의 삶 속에 등장하는 인물 또는 그의 내면 세계가 지니는 다양한 측면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공은 분리불안을 잘 처리하지 못한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뭐야? 내가 엄마랑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어린 시절에 누가 할머니 집에 딱 맡겨지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찾아오는 그 엄마 너무 애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라는 거죠. 엄마 떨어지기 싫어요. 엄마 내 옆에 있어줘요. 만일 그렇게 떼쓰고 졸랐다면 엄마가 하룻밤은 더 잘 쓸 수, 그러니까 하룻밤은 더 묵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가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너는 데리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거죠. 자, 그리고 보조자는 확장된 디렉터 역할이에요. 디렉터가 이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들은 또한
주인공의 인생극에서의 실제적인 혹은 상상 속의 페르소나를 묘사하는 확장된 주인공 역할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융에 의하면 1000개의 페르소나를 쓴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도 있고 말하고 싶지만 말 못하는 마음, 말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페르소나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보조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조자의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주인공의 세계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묘사하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삶을 영위하다 보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묘사하는 배우. 두 번째는 주인공을 인도하는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도하는 상담자. 세 번째는 특별한 탐구자가 되는 것. 이렇게 보조자는 3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보조자의 선정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디렉터는 주인공에게 추가적인 인물이 필요한지 물어본 거죠. 왜냐하면 자, 주인공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지금 현재에도 과거 거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가 추가적인 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죠. 디렉터가 좋아요. 우리는 아버지 역할을 갖게 되었어요. 또 누가 있어야 할까요? 물론 어머니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게 화가 나 있었어요. 자, 집단에서 누가 어머니를 맡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엄마는 지독한 사람이에요. 다소 걱정스러운 이제 표정을 하는 거죠.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유리 씨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리 씨, 엄마 역할 해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있을까요? 보조자. 물론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보조자를 선정하는 거죠. 자, 엄마 역할을 보조자가 오케이 한 거죠. 주인공이 왜냐하면 나의 엄마처럼 지독한 엄마를 선택하기 쉽진 않잖아.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유리 씨를 가리키면서 유리 씨가 저희 엄마 역할 해주실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유리 씨가 오케이 하고 나온 거예요. 자, 4번째 관계. 심리극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하여 주인공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에요. 이 심리극이 진행되는 동안 이것을 보고 있는 관객들이죠. 그러니까 심리극의 관객은 일반 연극 관객과는 달리 주인공이 자신의 감정들을 탐구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보통 관객은 평균적으로 5명에서 15명이에요. 그런데 적으면 3명, 많으면 500명이에요. 어마무시하죠. 네. 주어진 집단에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면 집단에는 어머니, 형제, 자매, 치료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집단원들은 무대에서 공연되는 모습을 본 후 충분한 시간 동안 주인공을 포함한 다른 집단원들과 이제 의견을 나누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무대 공간이 있어요. 무대 공간은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최초의 사이코 드라마에 이런 무대는 3개의 원형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면 맨 하단에 있는 게 준비하는 원형. 그리고
행위를 두 번째는 이제 행위. 심리극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요 맨 위의 원형층은 정화. 정화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최초의 사이코 드라마 무대 디자인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심리극을 하려고 하면 또 소품 같은 게 필요해요. 뭐 가벼운 의자와 테이블. 뭐 어떤 경우에는 막 거친 경우에는 막 의자를 던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 하다 보면 왜 폭력당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분노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코 드라마 하면서 그 남편에 대한 분노를 막 의자 던지고 쌍욕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의자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테이블, 뭐 침대, 옷장, 피아노 이런 어떤 소품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심리극 할 때의 그 조명의 어떤 색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심리극을 할 때도 이 조명을 잘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명이 어떤 색상이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에요. 지옥을 예시하는 거예요. 그 분노 표현을 촉진하는. 왜냐하면 그냥 온통 다 새빨개. 온통 새빨개.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사람이 막 흥분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도 레드 색상을 하는 이유가 심장이 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애를 할 때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타잖아요. 막 바이킹 타고 뭐 타고 왜 그러냐면 인간의 사랑은 뇌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사랑에 더욱더 빠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바이킹 타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에 빠졌을 때도 레드 색상을 쓰지 화가 나고 이렇게 흥분되는 이런 것들을 촉진시키는 것도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은 꿈이나 죽음의 침대 장면. 그리고 초록색은 정원이나 습속. 노란색은 햇볕을 표현해요.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가까워질수록 빛을 이제 어둡게 함으로써 이게 차분해지게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해지면서 정화를 촉진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심리극이 재현될 때 5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학습한 내용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